한국고등교육재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8번째 시즌의 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회학과의 정인관입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도월 교수님 모시고 최병천의 좋은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주 불러주시는 거 아닌가 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감사하죠.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벌써 새해가 됐고 한 달이 훌쩍 지나서 이제 2월이 됐는데 방학 동안에 뭐 좀 하시고 계신 일이라도 있으시면. 방학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학기 중에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늘 그냥 벌써 한 달이 지났네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어쨌든 계속 또 서울 리뷰 북스는 또 세 달에 한 번씩 계속 좀 나오고 있어서 또 저도 나올 때마다 늘 이번에 어떤 책으로 할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딱 봤을 때 눈에 잡히는 책들 중에 사실 좋은 불평등이 제일 앞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책 서울 리뷰 북스 제8호에 김도월 교수님께서 서평으로 다뤄주신 좋은 불평등입니다. 사실 지난해 출간 이후에 미디어 등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계속 많이 이제 인터뷰도 나왔고 책에 대한 서평도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진보적 입장을 지니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왔고 또 정당활동까지 하셨던 저자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보의 정책이나 시각에 대해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분석 처방 집행이란 정책의 경로에 대해 학자와 정책 전문가의 몫인 분석 처방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따라서 이것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이룬 성취 혹은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저자가 얼마나 좀 새롭고 적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또 처방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통념 뒤집기, 저자의 표현에 따르자면은 적폐 경제학에서 환경 변화의 경제학으로 라고 우리가 이 책의 핵심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서평도서로 왜 고르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책이 나왔을 때 언론에서 신문도 그렇고 그냥 공중파 방송도 그렇고 이 책을 안 다뤘던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도발적이랄까요? 아니면은 많은 주목을 끌 수 있는 불평등이라는 건 나쁜 거 아니냐라는 통념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또 묻힐 수도 있었는데 이 저자인 최병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까지 지내실 정도로 우리나라의 진보 정책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인사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분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관심을 사회적으로 끌게 되고 그런 책들을 다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 리뷰 북스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좋은 불평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생소하고 생경할 수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불평등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조금 혼란을 느끼긴 했어요. 이게 우리가 약간 이게 모순적인 거 아닌가? 좋은 불평등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게 과연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책을 펼쳐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보고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내용을 기대하시거나 혹은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불평등 전문가는 정인관 교수님이시라 정인관 교수님께서 조금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경제학자들은 보통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인데
경제 성장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뭔가 유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유인에 따라서 열심히 일한다든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면에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을 어떤 면에서는 촉진하는 측면도 있고 예. 또 경제 성장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불평등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른 결에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 30년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온 불평등이기 때문에 좋은 불평등이다라는 뜻이죠. 예. 근데 뭐 그저 좀 처음에는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처음부터 센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맞다.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불평등이 생기는 건 맞는데 사회 통합이 불평등이 너무 커지면 문제가 되니까 예. 좀 뭐 분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불평등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논의가 가는데 이 저자는 그게 아니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온 불평등이기 때문에 그 불평등은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불평등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처럼도 될 수 있는 얘기고 제가 서평에 쓴 거로는 그건 일종의 동어 반복이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불평등은 좋은 불평등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불평등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처럼도 될 수 있는 제목이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그 전통적 최병철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불평등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다르고, 예. 다른 그 사회학이라든가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예. 그런데 그 독특함이 우리한테 뭔가 새로운 일깨움을 주기보다는 좀 뭔가 아구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그 개념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세게 시작부터 세게 또 좋은 면도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국은 이분은 성장과 함께하는 불평등은 좋은 불평등이고 성장과 함께하지 않는 불평등은 나쁜 불평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똑같은 불평등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불평등의 현상은 동일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촉진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흔히 뭐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사실은 사실 그 불평등의 변화에 있어서 사실 저자의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이 책이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일국적 시각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제까지 많은 불평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게 국가 내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사실 그렇게만 보면 한계가 있다. 우리가 불평등의 원인 혹은 그 원인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국만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자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겪은 글로벌 차원의 환경 변화. 그러면 사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국 경제 불평등이 시작되는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면 1992년 8월 24일 안중수교 체결이다라는 게 이제 79페이지에 나오는데 결국은 대외 요인, 즉 중국발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제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다 이제 그런 변화들에 있어서 중국의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한편으로는 국내적 요인이 사실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또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외적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 자체는 뭐 좀 정도의 차이 문제 있을 수 있는데 또 이제까지 세계화 효과에 대한 지적이 경제학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좀 이 부분은 조금 신선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층위를 볼 것이냐가 조금 굉장히 좀 복잡한 논의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최병천 선생님은 뭐 진보 진영 민주당 계열의 굉장히 핵심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보기에 민주당 내의 어떤 공유된 어떤 생각이
비판하는 것이 이 책의 좀 핵심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로부터 이제 살짝 벗어나서 경제학자들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불평등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은 다 증가하고 있었고 그 불평등을 주도했던 큰 힘은 크게 두 가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공유되어 있는 사실 중에 하나죠. 뭐냐면 세계화와 영어로 얘기하면 스킬 바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술 편향적인 어떤 그 경제 발전이 새로운 기술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더 인적 자본이 축적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는 이러한 것이 결합된 결과로 이 불평등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큰 힘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자꾸 센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최명찬 선생님께서는 그 바퀴를 다시 발견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 보기 그런 최병 선생님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야기가 그렇게 새로운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좀 그런 주장인 측면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야기는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서 우리나라 불평등의 어떤 원인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처방도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재벌 그리고 그 국내 정부의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 있었던 것이지 그것을 그러니까 최병찬 선생님이 그걸 지적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서 보면 큰 공헌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은 새로운 주장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게 내용 자체보다는 이것을 발화한 분의 어떤 성격이 그렇죠. 기존에는 그런 말씀을 한 분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발 요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뭐 그 부분이 주로 많은 경향성의 표 같은 걸로 이제 바라 하나가 움직일 때 다른 것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분도 이제 그걸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결정론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바깥 요인들로 결정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경 변화의 경제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폐 경제학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벌의 문제, 뭐 안에서의 무슨 뭐 이런 다양한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외적인 문제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폐, 뭐 이제 예를 들어 진보 정권에서 흔히 해왔던 뭐 재벌 개혁, 뭐 이런 것들 부자들한테 뭐 세금 더 이거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환경 변화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상충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대외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아까 우리가 IMF 이후에 구조조정 얘기했지만 그 9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중국발 요인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 불평등을 강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IMF 이후에 노조에서 이제 사실은 구조조정에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가 꼭 상충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있었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계화의 물결과 그런 기술 편향적인 어떤 고기술 편향적인 어떤 기술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평등을 강화하는 엄청난 힘으로 작용하는데 그게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국내적인 여러 요인들이 막 같이 섞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 이거를 어떻게 분리할지 이게 어느 정도 크기로 작용하는지 이런 게 사실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영역이고 그거를 엄밀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한 결과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엄밀하게 분할하는 그런 작업을 당연히 이제 최명천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쪽에 전문 영역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하신 거는 이 책은 아닌데 아쉬운 거는 이 책이 이렇게 그 참조한 그 보고서라든가 연구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작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너무 그런 기존의 연구들을 이렇게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신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은
불평등이라는 건 사실 수백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예. 그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예, 예. 이걸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딴 건 중요하지 않다라든가 그 다른 여러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예. 이런 것들을 너무 배제하고 이렇게 그 앞에 선명하게 그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선명하고 단순하고 예. 명쾌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예. 현실을 잘 설명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또 이 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이제 현실 정치 쪽에도 계시고 이랬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특히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물음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하나를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리뷰에도 썼습니다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뭐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건 또 어려운 문제인데 예. 불평등이 증가한 정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 100% 중국 요인이 다 이렇게 주도해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그거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수준의 불평등이다. 지니 계수라든가 이런 거 크기를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썼던 어떤 예산 그리고 그 결과로 불평등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여러 통계들을 보면 예. 다른 나라들이 같은 기간 동안에 했던 어떤 예산과 노력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불평등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중국 때문이 아니고 외부에서 중국이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정부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른 우리 좋아하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사실 불평등이 올라간 것이고. 예. 근데 그럼 지난 15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을 놓고 보면은 진보 정부가 15년은 대통령을 했고 반반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좀 책임 회피적인 주장일 수 있다. 불평등이 올라간 거는 중국 때문이 아니고 당연히 세상은 뭐 바뀌죠. 환경은 바뀌는데 그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는 예. 이러한 그러니까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었으면은 할 수 있었던 거를 안 한 좀 그런 책임 방기 쪽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부분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다 나오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확 올리고 사실은 취업자 수가 정말 급감을 하는데 2019년도에 결국은 노인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투입하면서 빈곤율도 낮아지고 훨씬 뭐 이랬다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정부 정책에 대한 중요성 특히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대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재벌은 다르다. 우리가 재벌의 지금 어떤 그런 문화발식 또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으로 어떻게 해야겠지만 대기업은 육성해야 된다. 보다 많은 사람이 대기업에 다녀야 보다 좋은 직장이 생기고 그게 좋은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 역할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사실은 정부가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제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좀 잘 결합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거와는 좀 다른 방식일지 모르지만 제가 교수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자가 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저자는 맞건 틀린 건 어쨌든 세계화가 그리고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근데 우리나라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천은 노령 인구의 빈곤이다. 그렇죠. 예. 이 둘을 어떻게 연결을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분이 앞에서 원인을 얘기할 때는 계속 중국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 우리나라 불평등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 불평등은 노령 인구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노령 인구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세세하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 정도의 상세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하는데 근데
세계화 때문에 노령 인구의 불평등이 증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그 원인을 찾는 거와 불평등의 현실과는 뭔가 그 좀 다른 차원의 얘기다라는 것이 이 책 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정합적이지 않게 전 느껴졌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른 면을 보면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렇죠. 그게 뭐 여기서 이제 사실 이분이 또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게 불평등이 대기업 인센티브의 문제다. 이게 수출이 급감하니까 대기업 인센티브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줄어들어서 불평등이 감소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반도체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된다. 굉장히 좀 약간 거칠 수도 있지만 또 나름 뭐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사실은 이게 저는 교수님께서 리뷰에도 시작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자면은 대외적인 영향도 있고 불평등에는 대내적인 영향도 있는데 사실상 대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나중에 가면은 뭐 좀 다각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중국 의존도 뭐 너무 하지 말고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대외적인 그런 요인 속에서도 대내적으로 사실은 또 이런 사실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이분이 사실은 이제까지 많은 불평등은 우리가 임금 이런 것들을 봤는데 임금을 우리가 비노동 인구는 배제한 것이다. 임금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중요한 결국은 빈곤과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노동 비노동의 사실은 경계이고 비노동에 누가 있느냐 결국 노인들이 있다. 특히 일할 수 없는 후기 노인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김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앞쪽에서는 막 세계화의 이런 파고 중국 그래서 임금 불평등 이렇게 증가를 했어. 근데 뒤에 가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비노동자야. 노인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앞쪽에서 차라리 불평등에는 이런 세계화적인 부분도 있고 대내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런 세계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중국 얘기. 두 번째 파트는 이건 우리가 참 대응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대내적으로 조절을 해서 과연 어떻게 이런 불평등을 좀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로 갔으면 조금 더 약간 파격적인 건 줄겠지만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겠구나.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너무 핵심적으로 막 하신 부분이 중국이다 보니까 뒤에서 갑자기 중국은 어디론가 좀 사라지고 이렇게 갑자기 노인 이렇게 되게 저는 굉장히 노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빈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래서 반가웠는데 읽다 보니까 나중에 중국은 어디로 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좀 비판적인 일 많이 하긴 했지만 또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 강변을 하자면 사실 저도 이제 리뷰의 발견을 하면서 사실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전반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인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는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책이 또 제기한 질문이 중요하다. 저는 그 나름대로 되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아니면 우리 서울 리뷰북스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정말로 진지하게 읽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내용도 그렇고 서평에서도 그렇게 막 이렇게 센 얘기만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나온 이후에 정말 안 다뤘던 미디어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뤘는데 대부분은 저자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진지하게 이 책의 좀 문제점이랄까 아니면은 좀 그 가지고 있는 한계랄까 이런 것들을 다룬 글을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참 찾기가 어려웠다. 저도. 미디어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뭐 이런 식의 좀 그 책을 많은 분들이 읽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좀 이런 식의 비판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굳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 자체로서 지니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있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저자가 어떤 분이냐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맞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책 자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그렇죠.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 네네.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뭐 비판적이더라도 서로 맞습니다. 주고받는 논의가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사실 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물론 저자께서 뭐 이렇게 경제학자나 뭐 이런 사회학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없고 또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신 것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이분이 이제 접하시고 읽으시고 뭐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하면 늘 그렇지만 각각의 자료들은 똑같은 자료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대상들을 가지고 했느냐 또 실제로 같은 서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연도에 따라서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는 가금복이나 뭐 가계금융 이런 데이터들도 연도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자들은 이런 거를 사용할 때 그런 데이터의 일관성에 맞춰서 아쉽지만 어떤 부분은 또 어떤 영역은 포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 다양하게 갖다 쓰다 보니까 큰 그림은 나오는데 이 그림에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불평등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부분들이 이제 꺾였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사실 또 어떤 상당 부분은 이게 일종의 자료나 이런 것들의 문제로 인한 우리가 일시적인 흔들림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얘기하는 예, 이런 예.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최병천 이 작가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사회학자들이랑 같이 뭔가 협업을 하거나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이제 경험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진다면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왜냐하면 사실 불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우리가 현재 어떤 그 대학의 구조나 시스템으로 인해 더 그렇지만 사실은 주로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자신의 맞습니다. 논의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대중적으로 이렇게 좀 널리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책들이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좀 촉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그 학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를 이렇게 고민하는 많은 일반인들 이런 분들이 사실 논문을 찾아서 읽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실 수 있는 형태로 어떤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단행본으로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잘 이 책 이상으로 그런 걸 다룬 책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책만큼 포괄적이고 그냥 어떤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풀어나가는 제가 예전에 리뷰를 썼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에 대한 책들 같은 걸 보면 너무 정치적 지향이 앞서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된 어떤 통계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통계를 어떻게 보면 그냥 장식으로 쓰는 이런 류의 책들 말고 그렇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조기동 기자가 썼던 뭐 세습청산 등차라든가 아니면 이 책이라든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대표적인 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뭐 당연히 주목을 받을 만한 측면이 있었다. 단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저자가 좀 이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은 저자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 저자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어떤 진지한 어떤 논의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책을 보면서 아까 뭐 세계와 중국의 영향 이것도 사실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 이분이 여기서 진짜 하층이라고 얘기하는 비노동이나 노인 문제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이분 좀 조금 약간은 이제 과도하게 일반하셨지만 한국의 빈곤층은 결국 미취업자고 미취업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대표적이고 이들은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가 많고 3, 40년대 출생한 특히 여성들이다 이렇게 일반화 도식에 조금 이제 너무 거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 제기들은 저는 물론 노인 빈곤에 대해서는
뭐 복지 쪽이나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차라리 조금 내부적인 어떤 그런 요인으로서 좀 앞에서부터 좀 이 부분을 강조했으면은 좀 더 균형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제목으로 한번 좀 돌아가서 네. 결국 시작을 우리가 제목으로 했지만 좋은 불평등이에요 제목이. 이제 좋은 불평등은 이게 뭐냐면은 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이 좋은 불평등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셔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게 납득이 되시는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좋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한동안 낙수 효과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높은 분들부터 낮은 분들까지 이렇게 있을 때 이 높은 분들의 소득이 올라가면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이 이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거를 좋은 불평등이라고 말씀을 하신 셈이죠. 좋은 불평등이라고 말씀하신 셈인데 그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 리뷰에도 썼습니다만 일종의 그거는 좀 논리적인 굉장히 심각한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경제를 이런 고소득자들이 굉장히 뭐 많은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 트리클 다운이 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불평등이 계속 커지면 사회 통합을 깨뜨리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불평등을 줄이는 여러 가지 정부가 뭐 세금도 더 걷고 분배도 하고 그게 원래 재분배 정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회 통합을 한다라는 것이 목적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그런 사회 통합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좀 잘 논의해서 이렇게 빼고 이게 불평등의 원인이 뭐냐만 가지고 논의가 된 것이 이 제목이라는 면에서 저는 별로 좀 이 제목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좀 생각이 많이 있고 경제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과도 그러니까 제가 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평등 경제 성장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면 그건 다 괜찮은 거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거는 극도로 좀 이데올로기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된 불평등이라도 너무 불평등이 커지는 거는 완화시키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네. 결국 이제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국가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업 육성, 좋은 직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불평등에 대한 사실은 답은 아니고 성장에 대한 답이겠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됨으로써 불평등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좋은 일자리 늘어나고 대기업의 일자리 늘어난다고 60대 이상의 그분들이 불평등이 개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등을 개선하는 문제와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10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진보 정부가 진보 진영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계속 분배 문제 얘기를 하는 것이 뭔가 정치적 어젠다로서 그렇게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계속 비판을 받았던 거는 분배 좋은데 성장은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보면 좀 결합해서 이야기하자라는 고민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거의 하나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되었던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거죠. 즉 분배가 개선되면 경제 성장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분배를 뭐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를 개선하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성장도 이끌자. 그런데 이제 이 둘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였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 이 둘 간의 관계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이 둘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어렵다. 다시 말해서 분배를 강화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예. 그 둘 간의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좀 긴 호흡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화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얼기설기해서 연결을 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큰 틀에서 조금 더 보고 그러니까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정치적 선택이라는 문제일 수 있는데 정치적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인기가 없지만 국민들을 조금 더 설득해야 된다라는 어젠다로 우리가 발전을 시킬 수도 있겠죠. 제가 너무 좀 정치적 어젠다 이야기를 좀 해서 그건 사실 제가 아는 영역에서 너무 벗어난 얘기인데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책과 관련해서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다 학자적인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자료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고 자료를 보는 거는 학자들이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닦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학자 한 명 한 명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료의 정합성이 뭔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밤새도록 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실증 작업이라는 거는 집합적인 공동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최명천 선생님 같은 분이 쓰는 이런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책을 쓰실 때는 조금 더 그런 실증 연구들을 조금 더 겸허하게 이렇게 좀 잘 포괄적으로 소화해 주시는 노력들을 조금 더 바란다. 데이터를 이렇게 좀 냉철하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기 있는데 자료가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포기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큰 얘기하고 막 이런 거는 너무 좋죠. 그거 뭐 다들 주목해주고 그런데 이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조금 이 책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책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신지? 저자가 서문에 쓴 것처럼 저자는 이 책이 우리나라의 불평등의 교과서처럼 국민들이 모두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정합성이라든가 큰 그림의 어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책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비판적으로만 읽으신다면 저는 뭐 교과서처럼 읽으실 수 있다. 나중에 더 좋은 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딴 책을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종합적으로 불평등을 읽기 쉽게 쓴 책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불평등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 책은 뭐 꼭 읽고 지나가야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근데 다만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거에 좀 이런 측면을 좀 보면서 읽으시면 좀 더 좀 폭넓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셋밥일지의 저자 천여조 작가를 모시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김도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